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도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경제학과 손성원 교수님과 경제진단 이어갑니다. 자, 교수님,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자들은 이제 걱정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제 서민들이 문제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셨는데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당장 지금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소비 지출도 중요하고요. 또 사람들이 이제 쇼핑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 상점에 가서 저걸 샀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이제 쇼핑을 하게 되고 또 인터넷을 봐가지고 가솔린 그걸 사대 어디가 제일 싸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걱정해야 되고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잡을 한 가지만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잡을 더 많이 가진 거하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야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거죠. 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한 70% 되거든요. 예. 그러면 소비를 줄인다면 이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침체 후퇴가 생기는 거죠. 이자를 올리는 이유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동차 사는데도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돈을 빌리니까. 뭐 가전제품을 사는데도 돈을 빌려야 하니까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기지 이자도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도 많이 살 수가 없고요. 또 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집을 사게 되면 그 집 안에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하고 연관된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자를 올린 이유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를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이제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이자를 올려가지고 소비를 줄이기는 줄이되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소비를 보면은 이제 뭐 자동차, 뭐 가전제품, 집 그게 이제 이자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좀 줄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정부는 그 가구당 최대 $1,000가 넘는 그 인플레 수당을 또 준대요. 그런데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또 돈을 더 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정부에서는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플레가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게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럼 만일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뭐 가솔린 값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좀 풀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딴 데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가주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주 정부에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되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시장이 나빠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일 세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증권시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증권을 사고 팔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주에서 세금을 많이 거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증권시장에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돈이 있을 때 주정부에서는 그걸 조금 이제 세이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비가 온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 큰 걱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가솔린 값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다른 데서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임대료 상승이 너무 빠르고 높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또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면은 주택 시장 문제, 이 주택 문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서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 후퇴가 된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미국 전체 내에서 특히나 가주에서는 이게 수요 공급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뭐 10년, 20년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요. 네. 집을 그렇게 많이 안 지었어요. 네. 땅도 없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뭐 서울도 그렇지만은 네. 네. 그렇게 돼가지고 경제 후퇴가 된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한 가지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은 집을 사게 되면 이자를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작년 말에는 뭐 2%, 3%였는데 지금은 6%, 7% 그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큰 부담이 되는데 특히나 그렇죠. 저소득층.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집을 제일 사기 시작한 사람들이 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뭐 30대가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도 생기고 애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 네. 이자가 올라가지. 그렇다고 해서 직장도 지금 경제 후퇴가 되니까 걱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큰 이제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고통이 좀 더 커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집값 문제는 이제 한국하고 뭐 가주하고 비슷한데 네. 이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계속 집값은 올라갈 거고 네. 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자가 생기면은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께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주식과 이제 코인 같은 문제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주식시장이 절반 정도로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월가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냐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통계를 보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니고 통계를 보면은 네. 2차 대전 후에 경제 성장이 있으면요. 네. 굉장히 이제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한 86%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있으면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86%고 네. 증시가 내려갈 확률이 한 4%밖에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이유가 경제 성장이 있으면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이제 경제 후퇴가 되게 되면은 물론 네. 증시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게 한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월가에서 연구들 많이 하는 게 인플레거든요. 네. 인플레를 보면은 이제 인플레가 물론 이제 뭐 제로는 아니지만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네네. 이게 봐가지고 언제가 피크가 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피크 최고점. 최고점이 어디냐.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만일 들어서 최고점이 내일 아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증시를 사야 돼요. 그러면 그 후에는 증시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FRB에서 이자를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뭐 올리지 않고 이제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인플레가 최고점이 어디냐. 네. 그래서 FRB에서 이자를 이제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릴 수도 있다. 네. 그런 예측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것을 올가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시점을 생각하면 되겠고 증시가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냐는 사실 예측하는 거는 많이 어렵겠네요. 물론 이제 어렵지만 이제 증시라는 게 항상 예측을 하고 미래성 행동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어 마케트가 됐지 않습니까? 네. 베어 마케트가 된 얘기는 이제 증시가 20%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미리서 예측을 하고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후퇴가 될 거다. 네. 인플레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네. 최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을 예측을 하고 증시가 내려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경제가 생각보다 더 잘 된다. 네. 인플레가 최고점을 지났다. 그러면 그때는 증시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인을 가상화폐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전에 교수님께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재테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투기 자산이지 금융 자산은 보통 금융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하고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는데, 없어지는 않는데. 크립토커런시, 네. 뭐 비트코인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이제 금융 자산의 어느 부분이 되느냐? 물론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그런 데에서 이게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돼.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가령 이제 좀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90% 뭐 95%는 이제 뭐 증권을 사고 뭐 딴 것도 사실 수 있지만 거기서 조그만 부분 막 5%, 뭐 6%, 2%, 3% 정도는 이제 가상화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봐야지. 제 생각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이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게 생각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다시 올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기로 봐야죠. 투기. 그러면 아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경제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경기 침체기에 움직이게 될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아까 뭐 증시하고 이제 미국 경제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2차 대전 후의 통계니까 이제 좀 설명이 가능한데 가상화폐는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그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기로 봐가지고 투기를 해도 돈을 잃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영어로 하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제 그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 중국에서는 벌써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딴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그걸 발행할 수 있는데 그게 5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오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특히나 이게 IT가 빨리 바뀌니까 FRB에서도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MIT하고 보스턴 연준 거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그러니까 보통 가상화폐가 아니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라고 그럽니다.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달러가 없어지고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제 가능한 가상화폐가 그렇죠. 가상화폐가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뭐 10년, 20년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뭐 5년, 뭐 6년, 7년 그때 지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게 그 가상화폐 딴 게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가상화폐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왜 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또 염두를 해둬야 되겠군요. 자, 이제 한국 상황 좀 여쭤볼게요. 한국 경제 상황 지금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한국도 어렵다고 봐야죠.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도 이제 인플레가 미국까지 나쁘지 않지만 인플레가 올라가겠고 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미국보다 더 빨리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리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경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는 또 한국은 이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 경제가 잘 안 되고 중국 경제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두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수출국인데 한국에 큰 타격이 있거든요. 변동성이 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20% 이상 수출이 중국으로 가고 뭐 거의 15% 20%가 미국으로 오는데 이 두 나라가 잘 안 되게 되면은 한국 수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경상 수지가 나빠지고 한국 경제도 나빠지고 이제 고용 창출도 잘 되지 않고 그럴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이제 미국같이는 상황이 나쁘지 않지만은 문제가 앞으로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한국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른바 경제 구조를 바꿔야지 이런 전 세계 경제 위기에 좀 덜 고통받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이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세계 경제는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 미국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내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수출 의존도를 줄이느냐 그걸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출 의존도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내수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경제를 더 안정시키자. 네.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살기 힘들다고 그 결혼하면은 이제 애 낳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내수를 키운다는 게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모그래픽스 그게 네. 큰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아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인컴을 올려가지고 고용 창출을 이제 올려야죠. 그러니까 애들 많이 안 나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인 문제인데, 네. 그건 뭐 어떻게 뭐 단기적으로는 뾰족한 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을 누려야겠죠. 경제 성장을 늘리고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가 낮고 뭐 컨슈머 컨피던스가 올라가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써도 되겠다.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죠. 네. 네. 그 이제 교수님께서 부채 문제를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의 부채 문제. 이 한국의 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 집 부동산에 매달려 있어서 그 부채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채가 이제 많은 건 사실인데요. 네. 저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한국 신문에 내가 기여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가계 부채를 보면요. 네. 자기 자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계 부채가 많은 건 다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영어로 하면 밸런스 그 사람들을 보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캐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캐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저축률보다도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전체 자산에서 캐시가 부분.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걸 한번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 부동산, 뭐 자동차,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소비자들 유동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 유동성이 훨씬 줄어요. 그게 좀 이제 차이가 나요.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높기는 높지만 네. 미국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뭐 뱅크럽시가 하고 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전 시간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셨는데, 그럼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이제 그게 중국에도 큰 영향이 있고 미국에 있고 중국에 있고 그러면 그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의 수출이 뭐 거의 40% 50%가 미국하고 중국으로 가는데 한국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니까 한은에서는 이자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지만 더 빨리 그건 잘한 거지만은 그래도 이자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한국에서 증시가 나빠질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뭐 집을 사는데 모기지를 빌려야 되는데 즉 이자가 올라가고 또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이자가 올라가면 미국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제 집도 사기 어려워지고 가전제품도 사기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장점은 뭐냐 그러면 한국에서 설비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한다고들 이제 큰 재벌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반도체부터 무슨 바이오텍, 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여러 가지 거기에서 돈들을 굉장히 많이 막대한 비용을 쓴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미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는 조금 줄어지겠지만은 수출은 조금 나빠지겠지만 그러지만은 이제 그 설비 투자, 기업의 투자가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도 미국 같이 높지는 않고 또 이자도 먼저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제 설비 투자도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나빠지기는 나빠지지만은 미국까지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출은 더 앞으로 역영향이 많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예. 자, 이제 환율 부분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오가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더 오른다고 봐야겠죠? 안 좋아진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FRB가 이자를 한국보다 더 빨리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원달러 값이 원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1,300을 뭐 지나기도 네네. 했는데 네.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언제 FRB가 그게 이제 뭐 금년 하반기일지 내년 상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만일 FRB가 이자를 이제 더 올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한은행에서도 이자를 계속 올리다가 이제 스탑을 한다. 그렇게 네. 되면은 그때는 원달러 값이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되겠군요. 근데 이제 원달러 값이 제 생각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no one knows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네. 모르지만은 네. 저는 그 최고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한은에서도 이자를 올릴 거고요.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좀 문제가 됐지만은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네.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적자 될 수도 적자된 때도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흑자가 되니까 네. 그게 달러에 역영향이 되고 환율을 좀 이제 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경제 상황 쭉 한번 짚어봐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 양쪽을 다 봐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지금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회복하는 데 더 오래 걸리거나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손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 뭐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이제 네.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해가지고 두 쪽하고도 다 잘 지낼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초이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나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보 아닙니까? security. 예, 근데 안보는 우리 중국한테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된다면 네. 잘 지내야 되지만 두 쪽 다 해야 되면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안보는 이게 미국한테 의존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있었던 만큼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미국한테 많이 의존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자, 그럼 원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본다면 지금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은 다시 이 어떤 이렇게 경제 세계 경제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계 경제, 뭐 한국 경제, 중국 경제, 인도 경제, 뭐 그런 데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후진국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게 후진국이 아니고 후진국들이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동반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님이 여행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새우라고 그랬는데 새우가 아니고 우리도 고래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고래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미국이 잘 살고 유럽이 잘 살고 딴 나라도 못 살았는데 네. 지금은 세계들이 다 잘 살고 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잘 사는 게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네. 서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옛날에는 이제 뭐 군사 시큐리티 거기에서도 미국에서 부담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또 부자가 되니까 뭐 담당을 하고 오히려 뭐 미국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겠군요. 지금 이제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서 참 경제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전공이 경제가 아니라서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공부하라고 그러면 또 지레 겁먹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에 관심을 좀 더 갖고
친숙해질 수 있을까? 이걸 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네. 대학 교수입니다만은 네.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는데 조금 저한테는 좀 맞지도 않는 게 뭐냐 그러면 네. 너무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는 것은 이제 실생활을 하는 건데 네. 그냥 이제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옛날에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만은 네.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게 경제학인지 수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학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대학에서 어떻게 좀 경제학을 좀 이제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이 실물 경제하고 좀 연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뭐 경제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만은 젊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익사이트 해가지고 경제학을 봤는데 보니까 이게 경제학이 아니라 수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네. 스탑을 해버렸는데 네. 좀 가르친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더 관심을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제 경제 비전문가들이 좀 알기가 좀 쉬워지겠네요. 그때쯤 되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물론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서로 그렇게 해서 경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서로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부를 피할 수가 없군요. 네.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장시간 1부와 2부에 걸쳐서 경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손승원 교수님의 경제진단,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